법이라는 양날의 검, 이 검은 너무 날카로워 어떻게 휘두르는지 누가 휘두르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60일 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셨습니다. 감찰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찰관님은 이제 뭐 몇 주 전에 이게 탄핵 선고 전에 뵀고 이제 탄핵 선고가 난 뒤에 이렇게 뵈었는데 감찰관님은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이제 탄핵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모셨어요. 예. 그러니까 커리어상으로 볼 때는 류혁 감찰관님보다 더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법 전문가, 법조인도 많기는 한데 우리가 첫 번째 왜 류혁을 고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공직에 임하고 법을 대해야 되는지를 아마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이 아닌가 저희가 기대를 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어떻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딱 제가 사직서 제출하고 4달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4달 그렇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고 예상을 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8대0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오리라고 계속 예상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울컥하는 면도 있었고요. 참 다행스러웠고 우선 이제 첫 번째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앞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싶어가지고 다행스러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제 첫 단추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잘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치 지도자 최고층의 이제 최고위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후보와 시절에는 경제를 살려라. 국밥 먹으면서 이놈아 경제나 살려라. 이렇게 경제를 기업인 출신한테는 경제를 잘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 지역 탕평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참여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본인의 캐치프레이즈,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 이거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찰관님은 좀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법 집행을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부 운영 지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을 때도 그랬고 많은 걸 기대했는데 사실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설선해가지고 불공정, 몰상식 그리고 이 법치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인치 혹은 법치 파괴 이런 걸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참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법조인이 앞장서서 그렇게 법치를 파괴하고 또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절차적인 혼란 원래 법이라는 게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있어도 이거를 봉합하고 해결하고 이러는 것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앞장서 가지고 그런 혼란이 더 가중되도록 하는데 법조인들이 나서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결국 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줘 가지고 그나마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참 국민들이 법 전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동아일보의 청광암 논설주간이 쓴 칼럼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았다. 그래서 법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법기술자였다라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법조 엘리트들이라고 뭐 자부해왔던 뭐 법조 엘리트를 자처해왔던 일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이상민 장관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민낯,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어떻게 보면 법조에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 결국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온갖 법 기술을 다 부리려고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망하는 와중에도 또 뭐 그래도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님이라든가 혹은 뭐 법원이라는 데서 뭐 다른 사람 재판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그 조심스럽게 정제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만, 대법관이신 천대엽 뭐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법이라는 게 자기 지위와 권세를 높이고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법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법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 감찰관님 보시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법치를 내세워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또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법치를 악용한 사례 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건 뭐 제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뭐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합법적 탈옥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뭐 극우주의자들이 저항권 운운하면서 국민 이렇게 저항권, 예, 폭력을 막 선동하는 거, 이런 게 법 악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윤석열 피청구인,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내세운 뭐 회개한 법논리,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그리고 그 이후에 즉시항고 포기, 이런 거는 법 제도가 원래 존재해야 될 약자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 있는 사람, 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법 이론을 악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 활용된 아주 그냥 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사례로 보여집니다. 예. 뭐 사실 비상계엄한 거부터 법을 악용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 잘못 해석하고. 비상계엄은 뭐 이미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저는 그걸 안 했는데, 지금 비상계엄은 이미 처음부터 단죄를 하고 해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단죄하는 과정이 법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이 일탈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그런 뭐 자신의 범죄와 무관하게,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법 시스템에서 사법 종사자로서 일한다는 사람에 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검찰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국민적으로 엄청난 그 뭐 실망감, 분노감 이런 걸 일으켰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정말 그 순간을 딱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만인의 평등한 법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평등한. 그렇습니다. 뭐 예, 절차적 예. 정의라는 거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이 국가 공권력이라든가 이 거대한 그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예.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자기 이익.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 백두대나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게 결국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법 논리, 법 주장, 그 다음에 그거에 현혹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항고 포기를 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저는 뭐 그 지점에서 너무너무 실망감이 컸고요.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이번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법치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일종의 이제 이념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구현하기 수단으로서 이제 법치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한국의 지금 법치주의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감찰관님 보십니까? 법치주의라는 거는 뭐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걸 인치라고 본다면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단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치주의 단계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냥 뭐 법만 있고 그러니까 법이 문헌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자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작용하는데 강자에게는 무력한 그런 걸 형식적 법치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 법치주의 단계에 이른다고 치면 만인이 그야말로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법의 문구뿐만 아니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권리가 뭐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리라고 느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거의 근접해 있지 않았나라는 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는데 예. 요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 우리가 아직도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그런 형식적 법치주의 시절의 그 시대착오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그 법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지위라든가 권세를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드는 그런 법조 엘리트들이 예. 우리 사회에 정말 숨어서 숨어서 암약해 예. 왔구나. 예. 이런 암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암약. 예, 마치 자기가 법조의 그 대단한 그 뭐 오래된 법조 경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왔고 무슨 장관 자리를 지낸다던가 혹은 뭐 검사장, 뭐 고검장,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건전한 법조인이 그런 이상한 해괴한 법 논리로 변론을 뭐 변론이 할 수 있죠. 아무리 큰 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세우는 논리나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 가면을 쓰고 이 정말 우리 사회에 그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약해 왔구나. 예. 이제서야 그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법조 엘리트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감찰관님이 예전에 검찰에도 근무하셨고 또 뭐 대기업에서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뭐 어떤 법조인으로 활약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법조 엘리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사실은 어느 예. 정도인가. 그러면 왜 이들은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이런 생활과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류혁 감찰관님이 이제 그런 법조 엘리트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또 많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지켜보셨을 테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이지 사회로부터 유리되거나 일반인의 법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법만이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떠나서도 그 법이론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 그런 지금 이 법조 엘리트들이 보여준 그런 엘리트들하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법조 엘리트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식적 법치주의자 이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번에 그 국민들이 막 실망하는 그런 그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해놓을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교육 과정도 과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법연수원에서 소수 정예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일단 법관으로 임관되거나 뭐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뭐 일반 그 사회 바깥의 그 모습 이런 거를 직접 접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오로지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라든가 기록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이 그 세상에 이런 현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직접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친분 교류를 이어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처럼 좋아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카르텔. 예. 법조 카르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특정 학교라든지 뭐 이런 출신들이 좀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초임 때 그 공판 검사를 했을 때는
그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신 그 재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제가 들어가는 재판부만 용산고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전원이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이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의 특정 대학교. 배석 판사들은 이제 그때 예. 그 평준화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막 다 서울법대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랬고요. 그러니까 비평준화 시기에 법관이 되신 분들은 특정 고등학교에 단독 판사님들도 거의 다가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연선 7기 시절은 그 시험 붙기 힘든 때입니다. 아주 조금 뽑을 때거든요. 그리고 판사도 잠깐 하셨어요? 예, 판사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버텨내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부산 상고 출신이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고 출신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참 만만치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그 잘못된 엘리트 의식, 잘못된 동료주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특정 학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 이게 어느 집단이나 너무 동질성, 균일성이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그 집단이 취약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회 현상에서 보여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엘리트들 하버드나 이런 데서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를 취하고 그런 이유가 다양한 인종이나 어떤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그렇게 균일한 집단, 그 다양성이 결여된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인데.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청과 이제 뭐 중수청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아예 공수처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아예 뭐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깨야 된다. 뭐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감찰관님은 보십니까? 저는 그냥 사실 저도 검찰 출신이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과연 검찰 구성원들이 이렇게 정말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참 뭐 검찰이 뭐 그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네. 우리는 뭐 객관적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검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뭐 객관적인 그 국가기관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 뭐 이런 그 독일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말이 저를 검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이 문제가 되는 지점, 비판되는 지점에 있어서 검찰이 공정하고 과연 그 뭐 수사 결과나 수사 방법에 있어서 누구에게 만인에게나 공정하게 행동해 왔는가? 예. 그거 정말 자신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이걸 제가 예측을 했던 거 저희 이제 정치평론이라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일주일 안에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파면 직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라고 의사 타진하고 조만간 포토라인 세운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치검찰 아니냐. 어떻게 권력에 이렇게 향배에 어떻게 민감할 수가 있냐. 원칙대로라면은 이미 진작에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불러갖고 조사하면서 휴대폰 맡기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게 정치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절연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를 꿈꾸는 일이 없도록 검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연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검사라는 그 직역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야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뭐 그 소소한 시민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지점을 어떻게 하나하나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서 이게 기소청을 만드네 안 만드네 이런 거는 좀 답변하기가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기소청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수행해야 될 업무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찌되었든 자기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겠죠, 검사들은. 예. 그렇군요. 사실 뭐 기소청이 되더라도 누군가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이 공소 제기라든가 공소 유지를 함으로써 억울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뭐 이 비록 권한을 잃더라도 그게 이 사회 전체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법부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도 외국처럼 배심원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다양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직선제 얘기까지 뭐 과거에는 좀 나왔는데 그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나 사법부도 이번에 그 법원 결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된 이렇게 유리된 이런 결정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법 실험에 가까운 구속 취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겐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 단위 계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풀어주고 아유 난 이거 검찰에서 즉시 항고할 줄 알고 그랬다는 식으로 이걸 시정해 달라고 한 건데 이걸 왜 이러냐고 그거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뭐 핵실험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시내 항복판에다가 핵폭탄 터뜨려 가지고 이거 되네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도 중요 결정에 있어서는 뭐 참심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아마도 내일 아마 대선 일자가 결정될 것 같고 국무회의에서 6월 3일 그리고 이제 치열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당이 이기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새로 개조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좀 어떻게 돼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헌정 질서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무너진 헌정 질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나라가 그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법치주의가 확립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가장 소외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뭐 민사적 법리를 따르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참 어떻게 보면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힘센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 그런 부분을 꼭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 얘기가 선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란 무엇인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찰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